여러분 지금 월가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랙록 블랙스톤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통보했죠.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돈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4천조 원, 한국 GDP의 2배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어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이 사태의 시작이 우리가 그토록 환호했던 AI 혁명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 투자자들의 돈 17조 원이 묶여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향해 위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쟁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는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모두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이 초대형 사태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신 용영어로는 프라이빗 크레딧 이라고 부르는 이 시장이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거나 사업 모델이 불안정해 보이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은행문을 두드려도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바로 이 틈새를 노린 게 사모펀드들입니다. 블랙록, 블랙스톤, 블루아울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이런 기업들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싸더라도 자금을 구할 수 있으니, 조코펀드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 서로 윈윈 하는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커졌는지 아시나요? 불과 6년 전만 해도 1천조 원 정도였던 시장이 지금은 4천조 원, 무려 3조 달러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한국 GDP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처음에는 부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만 투자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몇억 원씩 되는 상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이 상품을 일반인들에게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은행 직원들이 예금 만기된 고객들에게 이런 식으로 권유했죠. 예금 금리는 2%밖에 안 되는데 이 상품은 연 7에서 8% 수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안전한 상품입니다. 안정적인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말에 많은 분들이 넘어갔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에서 60대 분들이 노후자금을 이런 상품에 넣었어요. 나중에는 일반인들의 은퇴연금, 퇴직금까지 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하다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장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AI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첨단 기술인 AI가 오히려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는 꼴이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사모펀드들이 가장 많이 돈을 빌려준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특히 구독 모델로 운영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우리가 흔히 SaaS라고 부르는 회사들이었죠. 이 회사들은 매달 일정한 구독료가 들어오니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톱펀드 입장에서도 믿을 만한 사업 모델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사모펀드가 빌려준 돈 4건 중 1건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의 성장성을 확신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2023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챗 GPT를 필두로 생성형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들이 갑자기 깨달은 거죠.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며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낼 필요가 있을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고객관리 프로그램인 CRM은 보통 직원 1명당 매달 1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직원 100명인 회사라면 한 달에 1천만 원이 나가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는 챗 GPT 기반의 AI 챗봇 하나면 월 100만원 정도로 똑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문서 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에 코파일럿 같은 AI 기능이 탑재되면 서기 전에 쓰던 문서 자동화 툴들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번역 도구는 또 어떻고요? 예전엔 전문 번역 소프트웨어에 수백만 원씩 썼지만 이제는 무료 AI 번역기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심지어 디자인 영역까지 침범했습니다.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나오면서 디자인 협업 툴이나 에셋 관리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급감했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 절감이 최우선이니 기존 소프트웨어 구독을 해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매출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을 취소하는 고객은 늘고 신규 고객은 줄었으니 당연히 빌린 대출 이자를 갚을 여력이 없어진 거죠. 이자를 못 받게 된 사모펀드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UBS 분석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출해준 자금 중
약 25에서 35%가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3분의 1 정도가 부실 채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4천조 원 시장의 3분의 1이면 대략 1300조 원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죠. 더 무서운 건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만 문제인 게 아니거든요. 다른 섹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도 위험하고 코로나 때 무리하게 몸집을 불렸던 소매업체들도 위태롭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부실 규모가 발표된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대출 좀 부실해지면 그냥 손실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날린 거지? 문제는 이 펀드들이 일종의 도박을 했다는 겁니다. 투자자 돈 100억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200억을 더 빌려 총 300억을 굴린 거죠. 빚으로 빚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평소엔 수익이 3배로 불어나니 좋았겠지만 위기가 닥치면 손실도 3배가 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펀드 잔고를 확인할 때 보는 그 숫자 그게 실제 가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 매일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지만 사모펀드는 운용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서 적어놓거든요. 마치 중고차 딜러가 자기 차 가격표를 직접 써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장부에는 3천만 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막상 팔려고 내놓으면 1천만 원도 못 받는 상황인 거죠. 투자자들은 3천만 원인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반토막이 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환매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빼겠다고 하니 펀드는 실제로 자산을 팔아야 하죠. 그런데 막상 시장에 내놓으니 아무도 그 장부 가격에 사주질 않는 겁니다. 훨씬 싼 값에 팔 수밖에 없었죠. 그제야 뻥튀기 된 가격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투자자들 사이에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처럼 펀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죠. 먼저 빼는 사람이 임자라는 심리가 퍼진 겁니다. 환매 요청이 몰리니 펀드는 자산을 더 헐값에 팔아야 하고 자산 가치는 더 떨어지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또 환매를 요청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결국 블랙록은 환매 요청의 9.3%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거부했습니다. 블랙스톤은 7.9%만 허용했고요. 블루아울은 아예 환매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못 찾는다는 겁니다. 내 돈인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미국 얘기잖아.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은 핏줄처럼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먼저 직접적인 노출부터 볼까요? 한국 금융기관들이 판매한 해외 사모대출 상품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17조 원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친구 가족 중 누군가가 이미 투자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50에서 60대 부모님 세대가 은행 PB센터에서 안전한 고수익 상품이라는 말만 믿고 노후자금을 넣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제야 점검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상품들은 원할 때 돈을 뺄 수도 없다는 겁니다. 환매 제한 조항 때문이죠.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만 신청을 받고 그나마도 전체 일부만 허용하거든요.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머니가 은행에 전화합니다. 제 돈 좀 찾고 싶은데요. 담당자가 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환매일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요 신청자가 많으면 비례 배분됩니다. 내 돈인데 못 찾습니다. 그 사이 펀드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간접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첫 번째는 신용경색입니다. 미국의 거대 펀드들이 흔들리면 전 세계적으로 돈줄이 마릅니다. 특히 달러를 빌리는 비용이 급등하게 되죠.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려면 달러가 필수입니다. 수출입 대금 결제부터 해외 투자까지 전부 달러로 이루어지니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GDP의 40% 이상이 수출에서 나오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같은 제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미국 금융기관들이 위험을 감지하면 신흥국에 대한 대출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경제 선진국 같아 보여도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자금이 빠져나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환율이 폭등해서 달러당 1,6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구하지 못해 수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멀쩡한 회사들이 현금 흐름이 막혀 줄도 서냈는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거나 빌리더라도 훨씬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주가는 떨어지고 고용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산 가격 하락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위험을 느끼면 안전자산으로 도망갑니다. 미국 국채나 달러 같은 곳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러려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어느 나라 주식을 먼저 팔까요?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한국대만 같은 신흥국 주식을 먼저 내다 팝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코스피는 폭락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아치우기 시작하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까지 패닉에 빠져 동반 매도에 나서 고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죠.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파랗게 질리는 겁니다. 특히 금융주는 타격이 더 큽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주가가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세 번째는 환율 급등입니다. 달러가 귀해지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죠. 석유값이 오르면 모든 물건값이 따라 오르고 결국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이번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처럼 커질지 아니면 잠잠해질지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매 요청 비율입니다.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블랙록과 블랙스톤의 환매 요청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현재 블랙록이 9.3%, 블랙스톤이 7.9% 수준인데 이 수치가 더 높아진다면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특히 15%를 넘어가면 펀드가 버티기 힘든 한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산 매각 가격입니다. 펀드들이 현금을 마련하려고 보유 자산을 팔 때 장부 가격보다 얼마나 깎아서 파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부에는 100억 원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60억 원에 팔렸다면 40%나 할인된 거죠. 이 할인율이 클수록 시장의 불신이 그만큼 깊다는 뜻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외신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 대출 채권의 거래 가격을 눈여겨보세요. 이게 장부 가격의 70% 밑으로 떨어진다면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는 은행의 대출 규제입니다.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은행들이 사모펀드에 대한 대출을 줄이기 시작한다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지금은 조심스럽게 줄여나가는 단계지만 만약 은행이 아예 대출 밸브를 잠가버린다면 사모신용시장 전체가 말라 죽는 겁니다. 은행들의 분기 실적 발표나 리스크 관리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레버리지론, 익스포저 쉽게 말해 사모펀드에 돈을 얼마나 빌려줬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을 주목하세요. 이 수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건 은행들이 리스크를 피하려고 몸을 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뭘 해야 할까요?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외 사모펀드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증권사나 은행 권유로 가입한 해외 크레딧 펀드나 프라이빗 론 펀드 같은 상품들 말입니다. 약관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 고환매 제한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빼는 게 낫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원금이라도 건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둘째, 현금 비중을 높이세요.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먹구름이 끼고 있을 때는 방어가 최선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이 70에서 80% 이상이라면 50% 정도로 줄이는 걸 추천합니다. 매도에서 확보한 현금은 단기예금이나 MMF 같은 곳에 넣어두세요. 지금은 수익률보다 안전성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원금만 지켜도 성공이에요. 특히 레버리지를 쓰고 계신 분들은 즉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융자나 미수금 이런 건 정말 위험합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레버리지는 원금을 날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지금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리하는 게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막는 길입니다. 그리고 달러 자산도 일부 보유하세요.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달러, 예금이나 달러 MMF에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달러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거든요. 셋째, 금융주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은행이나 증권사 주식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싸 보인다고 덥석 사는 건 위험해요. 바닥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차라리 현금을 쥐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큰 회사가 망하겠어? 158년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투자은행인데? 하지만 결국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죠. 당시 문제가 뭐였죠?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습니다. 집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줬고 그 부실 채권을 잘게 쪼개서 증권화에 팔아치웠습니다. 겉으로는 AAA 등급이라고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쓰레기나 다름없었죠. 거기다 레버리지를 30배, 40배씩이나 끼워서 몸집을 불렸습니다. 지금의 사모신용 시장 그때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고 그걸 안전한 상품이라고 포장해서 팔았습니다. 레버리지도 겹겹이 쌓아 올렸고요.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부동산이었고 지금은 기업 대출이라는 것뿐입니다.
구조는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도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물론 2008년만큼 심각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은행들이 직접 엮여 있었지만 지금은 사모펀드라는 그림자, 금융 영역이라는 차이도 있죠. 하지만 규모가 4천조 원이나 되고 일반인들의 연금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탐욕이 극에 달하면 언젠가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오죠. 사모신용시장은 지난 10년간 안전한 고수익이라는 환상을 팔아왔습니다. 실제로는 엄청난 위험이 숨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 위험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점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환호했던 AI 혁명, 챗 GPT의 등장이 오히려 금융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I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AI를 타고 날아오르지만 더 많은 기업들은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며 무너지고 있거든요. 마치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마차 산업이 몰락했던 것처럼 지금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격변기입니다. 문제는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무려 1,000조 원이나 빌려줬다는 거죠. 기술혁명이 금융위기로 번지는 순간 우리가 지금 바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몇 달이 고비가 될 겁니다. 특히 2026년 2분기와 3분기가 중요합니다. 그때 각 펀드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환매 요청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자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시나리오를 예상해보자면 최선의 경우는 이대로 진정되는 겁니다. 환매 요청이 줄어들고 펀드들이 자산을 천천히 정리하면서 연착륙하는 거죠. 중간 시나리오는 일부 펀드들이 무너지긴 하지만 시스템 전체로 번지지는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펀드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블랙스톤이 무너지면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다른 펀드에서도 돈을 빼려고 하겠죠. 그러면 블랙록도 블루아울 또 다른 중소형 펀드들도 줄줄이 흔들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2008년 베어스턴스가 무너지고 몇 달 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던 것처럼 도미노는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폭풍의 초입 단계인 지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되니까요. 위기는 위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2008년 위기 당시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바닥권에서 우량 자산을 쓸어 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위험 자산을 정리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부입니다.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2008년 위기 때 손실을 본 사람과 수익을 낸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식의 차이였습니다. 위기를 미리 감지한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삼성전자를 30만원대, 현대차를 2만원대에 쓸어 담았죠. 지금 그 주식들이 몇 배가 되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세요. 경제 뉴스를 챙겨보고 금융 관련 책을 읽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물론 맹신은 금물입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큰 손실을 피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원금만 지켜도 반은 이긴 겁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요. 복리의 마법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지금 월가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너무 달콤한 이야기 뒤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겸손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항상 의심하며 투자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금융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2008년 위기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반드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쩐쟁이가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신호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알고 함께 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다음에 더 중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